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이 하나 있죠. 저는 학생 때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페인트공이셨어요. 두 분이 항상 같이 일하러 다니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러다 아버지가 먼저 폐암으로 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투병 2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돌아가셨죠. 그때 저는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과 몇 년 사이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다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요즘도 뉴스에서 가끔 페인트공이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도 오랜 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갑자기 혼자 남겨진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모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고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는 게 넉넉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도 그러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생기는 거잖아요. 고모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고모 불안작자는 노름과 주폭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모는 저 때문에 재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술을 마시면 저에게 화를 냈네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모마저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국 혼자 살게 됐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을 버텨서 졸업하게 되었죠.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가족이란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서 혼자만의 인생을 살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우연한 기회에 평생의 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됐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순간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 사연을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마음에 큰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혼자가 된 후 일찌감치 군대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장돌뱅이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전국의 오일장을 돌면서 양말을 팔았죠. 하지만 별로 남는 게 없자 경기도나 서울 인근의 야시장에서 잔치국수와 주전부리를 팔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리에 소질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재료 아낌없이 정직하게 만드니 손님이 꽤 모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야시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대부분 분여회와 계약을 해 이동식 점포를 설치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영세한 저희 상인들에게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서 호객했네요. 국수 드시고 가세요.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간 제대로 우린 멸치국수입니다.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장터에서는 잔치국수가 진리예요.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저희 천막에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국수를 맛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맛을 칭찬해 주었고요. 와, 진짜 맛있어요. 조미료 맛이 하나도 안 나네. 우리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준 국수랑 맛이 똑같아. 국수를 맛본 학생이 손가락을 들어 보이자
옆자리 할머님도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니, 이거 총각이 만드는 거 맞아? 겉은 상남잔데 안에 새색시가 들어앉았나? 어쩜 이렇게 음식이 맛깔나? 저는 손님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말했어요. 다 정직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멸치 골라서 열심히 육수내 만들었어요. 자, 다들 들어와서 한 그릇씩 뚝딱 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때 중년 아주머니 한 무리가 저희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국수와 김밥을 주문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김밥을 썰고 국수를 말아 내주었고요. 그 뒤로는 쭉 잘 먹었다던 손님들이 차례대로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손님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손님, 국수 4그릇, 김밥 5줄이니까 3만 원입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여기 부녀회장이고 다 우리 회원들이야. 시식하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잘 먹었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그 아주머님의 겉옷을 잡으며 물었어요. 네? 시식하러 오신다는 말은 없었는데. 아니, 그리고 시식을 이렇게나 많이 하시는 경우가 어딨나요? 이 사람이 장사 처음 해보나? 왜 이리 융통성이 없어? 그럼 우리가 여기 책임지고 맡아서 빌려주는데 어떤 음식을 파는지 먹어보지도 말란 말이야? 막말로 당신이 어떤 국수를 파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상한 음식이라도 파는 날에는 그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시식 한번 해본 게 죄야? 아주머니의 날선 목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하는 수 없이 부녀의 아주머니들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야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쓰레기와 소음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 입주민들도 많았어요. 거기다 저희가 끌어쓰는 전기와 수도가 불만이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러니 가능한 입주민 주최 측과 마찰 없이 장사를 잘 끝내는 게 중요했죠. 그래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얼른 상황을 파악하고 부녀회장을 보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점잖은 목소리에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부녀회장을 향해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부녀회장이면 더구나 돈을 주고 사드셔야지. 공정하게 상인들을 관리하셔야 하는 분이 공짜로 대접받으면 쓰나. 그러자 부녀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노신사를 향해 말했네요. 접대? 아니, 접대라니요. 저희는 엄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시식해 본 거지. 접대는 누가 접대를 받아요? 아니, 이 사람아. 누가 시식을 3만 원어치나 하나? 그게 시식인가? 어디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게 시식인가 접대인가? 그 말에 부녀회장은 얼굴이 달아올라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다급하게 3만 원을 쥐어주고는 중얼거리며 사라졌죠.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뭔데 나서서 저래? 어이가 없어서. 젊은이, 전기 너무 많이 끌어다 쓰지 말아요. 수도가에 음식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자 주변에 모였던 인파들도 하나둘 흩어지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저는 나중 일이 걱정이었지만 일단 그때는 너무 시원하더군요. 그래서 노신사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공짜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 혼을 내놓고 내가 얻어먹으면 쓰나. 그럼 여기 내 돈 내고 당당하게 한 그릇 먹어봅시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웃으셨죠. 저는 그 마음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국수를 꽃배기로 말아드렸어요. 그랬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한 그릇을 다 비우시고는 저를 향해 말씀하셨네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젊은이 보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에 답을 찾았어.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뭐든 열심히 하면 꼭 좋은 날이 올 걸세. 그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 떠나셨죠. 그날 저는 그 가슴 따뜻한 격려에 힘든 줄 모르고 장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힘들게 장사를 마치고 평소 자주 가는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콩나물 해장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먹어봤죠. 그런데 그 집이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시던 맛과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콩나물 해장국을 시키고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헌데 어쩐지 여 종업원이 일하는 게 영 서툴러 보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다 그만 제 무릎에 국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이 무릎을 적시자 저는 펄쩍 뛰며 일어났죠.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를 어째?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너무 놀랐는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어요. 당연히 저는 화상을 입었을 것이고 그 고통도 상당했죠. 하지만 너무 미안해하는 종업원의 모습에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놓인 물수건으로 바지를 쓱쓱 문질러 닦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다행히 많이 안 젖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일하세요. 아니, 그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맛있게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의 여자는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다시 일하러 갔죠. 물론 제가 정말 멀쩡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밥을 먹고 나와서 병원에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몇 번 더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화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여자는 저에게뿐 아니라 계속 어설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성을 들어야 했고 주인에게도 지적당하는 모습이었네요. 그래서 저까지 일을 크게 만들면 그 종업원이 잘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 때문에 누군가가 생업에 지장을 받는 건 원치 않았던 일이라 그냥 참았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여러 번 그 식당을 찾게 되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 여자가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도 제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제 옆에 슬그머니 달걀 프라이를 하나 올려다 놓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그 달걀 프라이가 수육으로 바뀌더군요.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고 있던 저희는 얼마 안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만나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 교제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여자와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네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불안정한 저의 직업이었답니다. 저는 결혼하면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장돌뱅이 생활을 접고 뭔가를 배우기로 결심했네요. 결국 고민 끝에 자동차 정비학원에 등록해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뭐든 결정하면 후다닥 해치우는 성격이었어요. 기다려봐야 아무도 도와주거나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기술을 배우는 일도 그랬습니다. 결정하자마자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 공부를 시작했고 6개월간 열심히 기술을 익혀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취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이력서를 넣는 족족 쓴맛을 보다 어렵게 수입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입사한 저희 정비업체의 사장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가 다른 직업을 전전하긴 했지만 사장이 워낙 어린 나이부터 이 바닥에 잔뼈가 굵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건방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살이나 위인 걸 알면서도 반말을 하며 상사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유씨, 차 들어오는 거 함부로 받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 뭐 똥인지 된장인지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나서지 말고 날 부르란 말이야. 그렇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무실 청소나 좀 해놔.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가끔 그런 사장의 태도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늦은 나이에 취업한 제 잘못이니 아쉬운 마당에 그런 걸 따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일할 기회를 준 것만으로 감사하며 사장의 하대에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저는 빨리 자리를 잡아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사장의 갑질을 이겨내며 몇 달이 지나자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여자친구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과 몇 달치의 월급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전세를 구해놓은 다음이었죠. 여자친구는 제가 건넨 밋밋한 금반지 하나에도 기뻐하며 기꺼이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더욱 깊게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여자친구의 집안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성장기와는 다르게 뜻밖에도 여자는 무척 있는 집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피아노로 유학까지? 근데 왜 식당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말 그대로 난 피아노밖에 몰랐어. 그래서 달리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근데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 독주회를 준비하던 중 그만 사고를 당했지. 그때 손을 크게 다쳐서 사실 장애 판정까지 받았어. 당연히 평생 해오던 피아노를 그만둬야 했고 지금도 오른손에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자기 처음 만났을 때 그릇도 놓쳤던 거야.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일이 서툴러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면 뭐 하겠어. 당장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동안 나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버지가 다 해주셨지.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면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그래서 집도 망하고. 당장 아버지 병원비랑 먹고 살기 일도 막막하더라고. 근데 동생도 힘들게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동생도 나름 좋은 대학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동생은 미술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개인전도 열어주고 그랬는데 사실 실력이 없었던 거지. 아버지가 뒤를 봐주지 못하니까 누가 찾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도 미술학원에 취업해서 몇 달 강사를 했었는데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적응 못하고 그만두더라고. 그때까지도 그 자식은 정신을 못 차렸던 건지 결국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면서 살게 되었어. 그래도 얼마 전부터는 정신 차리고 갤러리 같은 곳에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렇게 대단한 집에서 자랐는데 고작 나 같은 남자를 만나다니. 자기 아버님이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실까? 저는 갑자기 여자친구에 비해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비장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살며시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봐 주실 거야. 내가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를 한눈에 알아본 거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천의 고아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남자야. 나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부자로 살아온 사람도 많이 봤어. 하지만 자기만큼 다부지고 멋진 남자는 본 적 없어. 여자친구는 애써 저에게 힘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좀처럼 어깨가 펴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며칠 후 무거운 마음으로 예비장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내 말대로 예비장인은 병원에 장기 입원한 상태였어요. 사업이 망하며 건강이 나빠져서 폐와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물어서 평소 장인이 좋아하신다는 연어초밥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쪼그라드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병실로 향했죠. 그런데 잠시 후 예비장인 앞에 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를 본 예비장인의 얼굴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입을 열었어요. 아니, 자네는 그 야시장? 어르신, 혹시 야시장에서... 저희는 동시에 서로를 알아보고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수개월 전에 저를 위기에서 도와주신 바로 그 야시장의 노신사였던 거예요. 아니, 혜경이가 만난다는 남자가 바로 자네란 말이야? 참, 세상이 좁긴 좁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어르신이 혜경 씨 아버님이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정말 큰 힘을 주셨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니. 자네 우리 딸 좋다고 찾아온 거 아닌가? 근데 왜? 날 보고 마음이 바뀐 게야?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염치도 없이 따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 혜경이가 말하더구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면목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장을 돌며 장사를 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안정적인 직업이 좋을 것 같아 정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이 공부한 혜경 씨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러자 제 말에 예비장인은 혀를 끌끌 차더군요. 저는 속으로 역시나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장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네요. 자네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여느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만. 대학 나와 좋은 직업 가지면 보기 좋은 거고 정비라면 보잘것없는 건가? 자네도 그리 생각하는 거야. 자네는 뭐든 열심히 하고 자신감 넘쳐 보여서 자기 일에도 자부심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 왜 이리 주눅이 들어 나타났나?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진땀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장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네를 꼭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여기 누워서도 종종 자네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식이 되기 위해 찾아올 줄 미처 몰랐다네. 혜경이 저거 내가 돈으로 키웠어.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라서 철도 없었지. 근데 오늘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길래 어떤 얼빠진 놈을 데려오나 싶어 걱정이 많았다네. 한데 자네가 나타난 거야. 나는 꼭 자네 같은 사람이 혜경이 옆에 있어줬으면 싶었네. 들었겠지만 이제 예전의 부귀영화도 다 사라지고 건강도 잃은 내가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쳐. 그런데 자네같이 뭐든 해낼 사람이 옆에 있어준다면 내가 당장 죽어도 걱정이 없겠어. 나는 오랫동안 사업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어봤지.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그리고 초년운이 없어도 인성만 바르면 나중에 꼭 성공하게 돼 있지. 내가 보기에 요즘 시대 자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도 드물어. 그러니 다른 거 아무 걱정 말고 둘이 결혼해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주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인어른의 말씀에 갑자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맺힌 눈으로 그저 장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죠. 하지만 장인은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6개월 뒤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살도 되기 전 혼자가 되었던 제가 10년이 넘어 드디어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게 된 겁니다. 저는 하늘에 감사하며 이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죠. 그 후 아내와 저는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장인어른을 찾아뵙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죠. 비록 건강을 잃고 입원 중이시지만 아버지가 생겨 너무나 든든하고 좋았거든요. 그동안 허공을 떠돌던 마음이 드디어 따뜻한 집을 찾아 정착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하루하루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죠. 다만 그런 저에게도 유일한 골칫거리는 남아있었는데요. 바로 매일같이 막말을 일삼으며 제 위에 군림하는 정비업체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언젠가는 적응이 될 것이라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외제차 중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고가의 차량이 정비업소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사장은 저에게 어설프게 정비에 나설 생각은 말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잔심부름이나 하며 일을 배우라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사장이 하는 일을 지켜보며 심부름을 했네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장은 그 외제차의 부품값이 어마어마하다며 엄청난 수리비를 예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장이 사용하는 주요 부품은 그것보다 저렴한 국산이나 중국산이었습니다. 저는 사장이 자동차 수리에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하지만 차마 나서서 그 문제를 거론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저는 막 정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마찰이 생겨 그만두게 되면 앞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도 섣불리 나서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제가 함구하고 있던 그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차를 찾아갔던 외제차 주인이 나타나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사장에게 고함을 치더군요. 당신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고 여기다 장난질이야. 부품값은 다 수입산으로 받아 처먹고 정작 싸구려 부품을 써? 너 그러다가 저 차 망가지면 그건 어쩔 건데? 차값 물어줄 각오는 하고 그런 짓 한 거야? 어? 그리고 아직 멀쩡한 것들은 왜 다 갈아엎었어? 내가 그 정도도 모르는 등신인 줄 알아? 손볼 것만 해달라고 믿고 맡겼더니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저는 노발대발하는 차주를 보며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잘못을 빌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뛰쳐나온 사장은 놀란 얼굴로 아카데미상 주연급 연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아니 고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을 치다뇨. 아유, 제가 이 바닥에서만 몇 년인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겠어요. 뭔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으니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그러자 화가 난 손님이 더욱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잘못 인정하고 바로 대책을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그런데 그때 차주의 말에 당황한 사장이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하더군요. 유대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서 고객님께 사죄드리지 못해? 당신 정말 장난질이라도 친 거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사장은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며 마지막 쐐기를 박더군요. 이래서 직원들한테만 맡겨두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고객님 차량을 맡았었는데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대리, 어서 고객님께 사죄드리지 못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당신 정말 큰일 나고 싶어? 그 말에 차주의 분노는 순식간에 저에게로 옮겨왔어요. 차주는 길길이 날뛰며 제게 콩밥을 먹이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사장은 그 곁에서 저를 보호하는 척 대신 사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차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네요. 사장이 저를 억지로 끌고 와서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난리를 쳤기 때문이죠. 그런 저에게 차주는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테니 각오하라고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일단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한 사장은 저를 바닥에 내버려둔 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부하가 치밀어 곧장 사장에게 달려가 소리쳤네요.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차량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어요. 잔심부름만 시켜놓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유씨,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나?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나서서 난리야? 저 사람이 가만히 안 있겠다잖아. 직원 짓으로 알아도 저 난리를 치는데 그럼 사장인 내가 그랬다 그래? 아주 동네방네 소문내서 정비소 문 닫자고 하지 그래? 내가 망하면 당신은 뭐 뾰족한 수 있어?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취직하기는 쉽고.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자 그래? 다 조금이라도 이웃 남겨서 당신 더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지. 취직 못하고 빌빌기는 거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몰라. 실업자 되기 싫으면 입 조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납작 엎드려 있어. 알겠어? 무슨 이런 경우가...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유, 도덕 선생 나셨네. 이게 어디 사장한테 훈계질이야? 지고 가서 일이나 해. 이후에도 사장은 몇 시간 동안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더니 훌쩍 퇴근해버리더군요. 저는 분노가 극에 달해 손이 다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내가 끓여준 뜨끈한 동태찌개에 반주를 한잔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난 안주를 보며 술 한잔하고 낮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취기가 돌수록 낮에 겪은 일이 더 선명해지며 울컥 화가 치솟더군요. 결국 저는 그 일을 아내에게 넋두리하듯 풀어놓았어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아내는 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흥분하더군요. 뭐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이 있어? 당신은 왜 그런 놈을 여태 참고만 있었어? 내일 당장 가서 그 면상에 사표 던져버려. 당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거기 아니래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당하지 말란 말이야. 아내는 너무 화가 나는지 말하다 말고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무엇보다도 아내가 저를 대신해 화를 내주니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가족의 끈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출근 시간은 다시 찾아왔어요. 어느 때보다 더 출근하기 싫은 마음을 끌고서 겨우 출근했지만 사장은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별말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사과할 마음은 여전히 벼룩의 간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데 그 사이 사장은 또 다른 차량을 손보고 있었더군요.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들어온 차량이었죠. 그런데 사장의 손놀림을 유심히 살펴보니 또 부품으로 장난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빽하고 소리 질렀네요. 사장님,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부품 바꿔치기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자 얼굴색이 변한 사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잡아먹을 듯한 시선으로 제 앞에 서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이거 하극상인 거 몰라? 여기 사장은 나야. 아직 정비의 정자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죽고 싶어? 괜히 또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란 말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잡돌이 당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밤사이에 무슨 약을 처먹었나?
어디서 고함을 쳐? 너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어? 그러더니 갑자기 다가와 제 뺨을 냅다 갈기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고 말았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장은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갑자기 제 얼굴에 침까지 뱉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주저앉은 채 손으로 침을 닦아내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반격을 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갑자기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정비업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지금 내 사위한테 무슨 짓이야? 그러더니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장인이 사장의 뺨을 대차게 날려버렸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뺨을 맞은 사장은 몸이 휘청일 만큼 타격을 받았죠. 저는 장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장인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숨을 헐떡이며 사장을 노려보고 계셨네요. 저는 장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혜경이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속상하다고 울더구나. 지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다. 사위도 내 자식이야. 내 자식한테 몹쓸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려고 왔지. 장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왠지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동만 받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사장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저는 최대한 장인어른이 피해 입지 않도록 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장인에게 얻어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사장이 노발대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미친노인네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신 노망 났어?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옳지, 아주 잘 됐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설쳐내는 노인네 콩밥 한번 먹여주지 뭐. 당신 그대로 있어. 나 경찰 부를 거니까. 사장은 흥분해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며 저희 장인어른과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갑자기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바짝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내 사장이 더듬거리며 장인어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제가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세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콧방귀를 끼며 대꾸하셨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콩밥을 먹이겠다더니 왜 생각이 달라졌나 보구만. 그리고 너 감히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얼굴에 손을 대고 침을 뱉어? 내 하나뿐인 사위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 유씨, 아니 유대리님이 회장님의 사위였군요.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건 부디 너그러이 용서를.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사장의 말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에 설명을 해주겠다는 장인어른을 따라 정비업체가 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인이 들어서자 사무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한 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네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장인어른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자네가 놀랐겠구만.
안 그래도 내가 조만간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밝히게 될 줄은 몰랐네. 사실 내가 이 건물의 소유주라네. 건물주란 말이지. 저는 장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두 눈이 동그래진 저를 앞에 두고 호기롭게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사업에서 실패해본 적이 없다고요. 젊을 때야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였지만 나이 먹어서는 임대사업만 했으니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혜경이는 평생 치던 피아노를 그만두게 됐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쇼핑 중독에 빠졌지. 그리고 아들놈은 장인만 믿고 스스로 노력이라고는 일도 안 하는 놈이었으니 말이죠. 그런 자식들을 떠올리니 재산 물려줘봐야 금방 털어먹고 쪽박 찰 게 눈에 훤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중 직원 집들이에 갔다가 우연히 야시장을 보게 되셨다고 해요. 거기서 저를 만나게 된 거고요. 열심히 사는 제 모습에 감명받은 장인어른은 그때서야 깨달으셨답니다. 자식들을 좀 개조해보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그 말에 그때 야시장에서 장인어른이 하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에 답을 찾았다고 했던 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장인은 병원에 들어앉으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망했다는 말에 자식들은 처음에는 좀 방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그래도 자식 노릇을 하려고 동분서주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신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은 체면이고 뭐고 내려놓고 남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장인의 수발을 들었다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장인도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인어른은 서울 곳곳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한 자산가였답니다. 그런 장인어른은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게 모두 제공이라며 고마워하셨죠. 그러면서 정비업체 사장을 건물에서 내보내고 그곳에 제 사업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시설로 보나 규모로 보나 전 사장의 업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멋진 곳이었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곳에서 베테랑 직원을 2명이나 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쫓겨난 사장은 인근에 임대할 건물을 찾지 못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더군요. 들어보니 장인어른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지 한참 됐더라고요. 그러니 그 주변에서는 비슷한 금액의 임대료를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도 사장의 일은 잘 풀리지 않은 듯 했어요. 그동안 부품으로 장난치고 과잉 정비를 해온 것이 하나둘 드러나며 집단으로 고소를 당하게 됐던 거죠. 결국 그 모든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소문에는 어렵게 취업해서도 그놈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얼마 버티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전전한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네요. 여러분, 저는 초년에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중년을 앞두고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내와 장인어른이라는 은인을 만나서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저희 아이가 그 행복의 방점을 찍어주었죠. 장인어른은 제가 감사함을 표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 기회가 왔던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게 은인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움을 선사할 누군가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